라면이 김치찌개, 된장찌개보다 좋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라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오늘 하나씩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어요. 라면이 짜다는 걸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라면 조리법 보시면 물 500ml에 스프 넣고 끓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대로 끓이면 나트륨이 대략 1700에서 1800mg 정도 됩니다. 그럼 김치찌개는요? 한 그릇에 2000mg이 훌쩍 넘어가요. 된장찌개도 비슷하고요. 평소에 자주 드시는 국물 요리들, 사실은 라면보다 나트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라면만 나트륨 폭탄이라고 불렸을까요? 라면에 대한 오해,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출출할 때, 야식으로 간단히 한 끼 때울 때. 근데 드시고 나면 괜히 찜찜하셨던 적 있으시죠? 방부제 들어갔다던데, 기름이 나쁘다던데, MSG 범벅이라던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 맛있게 먹고도 후회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이 얘기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오해였습니다. 먼저 방부제 얘기부터 해볼게요. 라면 유통기한이 보통 6개월이에요. 그래서 방부제 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데요, 라면 만드는 과정을 보면 면을 고온에서 튀기고 열풍으로 건조시켜요. 이 과정에서 잡균이 다 죽고 수분도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미생물이 번식하려면 최소 12% 이상의 수분이 필요한데 라면은 그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방부제를 넣을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 파묘 얘기. 라면 튀길 때 파묘 쓰는데 이게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파묘는 과자, 빵, 시리얼에도 다 들어가요. 식물성 기름이고 비타민 A, 비타민 E 같은 성분도 들어있어요. 대규모 연구 결과를 봐도 파묘가 콜레스테롤을 크게 높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MSG는요? 2006년부터 라면에 MSG 인위적으로 안 넣어요. 대신 마늘 같은 천연 향미료로 맛을 내고 있죠. 그럼 라면에 실제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 탄수화물이 약 60%, 지방이 25%, 단백질이 10% 정도 들어있어요. 탄수화물 60%는 괜찮습니다. 한 끼 식사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고 비타민이나 식이섬유가 거의 없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라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부족한 걸 채워주면 괜찮은 한 끼가 된다는 겁니다. 단백질? 계란 하나 넣으면 됩니다. 식이섬유? 콩나물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곁들이면 라면도 훌륭한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라면 드시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얼굴 붓고 그러셨죠? 근데 이게 라면 때문이 아니라 먹는 방식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국물까지 싹 비우고 라면만 먹고, 그것도 밤늦게 드시면 당연히 다음날 붓죠. 나트륨을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니까요. 콩나물 넣고 계란 풀고 국물은 반만 드셔보세요. 다음날 확실히 다릅니다. 속도 편안하고 붓기도 덜해요. 특히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라면에 콩나물 넣는 게 맛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은 조합인 겁니다. 똑같은 라면인데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 몸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집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라면 한 그릇, 나트륨, 조리법대로 끓이면 약 1700mg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은요? 2000mg 넘어갑니다. 즉 우리가 자주 먹는 찌개류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파묘도요, 국제학술지에 실린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파묘 섭취 그룹이랑 다른 식용유 섭취 그룹이랑 콜레스테롤 수치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즉 파묘가 특별히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방부제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분석 자료를 보면 방부제 성분 자체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즉 애초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라면이 몸에 나쁘다는 건 근거가 부족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럼 라면을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간단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면 됩니다. 첫 번째, 계란 하나 꼭 넣으세요. 단백질이 확 올라갑니다. 풀어서 넣으셔도 좋고 반숙으로 올리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콩나물 한 줌 넣으세요. 식이섬유도 채워지고 콩나물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줍니다. 아삭한 식감도 살아서 맛도 더 좋아져요. 세 번째, 두부를 반모 넣어보세요.
단백질도 보충되고 국물 맛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난리난 라면 레시피 아시나요? 임성근 셰프의 오이라면이요. 저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맛도 맛이지만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건강 레시피더라고요.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을 끓으면 스프 넣고 계란과 들기름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단백질이 채워지죠. 면이 익으면 면만 먼저 건져서 그릇에 담아요. 불 끄고 얇게 썬 오이를 국물에 넣어서 살짝만 익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가 아삭하면서도 국물에서 시원한 향이 배입니다. 면 위에 국물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해장라면으로는 별미입니다. 나트륨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채소 곁들여 드시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라면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국물만 절반만 남기셔도 좋습니다. 이것만 해도 나트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고 보니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컵라면이랑 봉지라면 중에 뭐가 더 나을까? 정답은 봉지라면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컵라면 용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스티로폼 대신 종이로 많이 바뀌었는데 종이 안에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코팅이 뜨거운 물에 오래 담가두면 미세하게 녹아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생각하시면 봉지라면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기름에 튀긴 면이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겉면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겉면 종류가 정말 많아졌어요. 신라면 겉면, 진라면 겉면 다 나와 있거든요. 겉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열풍으로 건조시킨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도 일반 라면보다 낮고 기름 걱정도 없죠. 면발이 조금 다르긴 한데 요즘 겉면은 맛도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일반 유탕면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파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마음이 편하신 게 중요하잖아요. 기름기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겉면도 좋은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라면 종류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세요. 이런 분들은 콩나물이나 시금치처럼 칼륨 많은 채소 꼭 곁들여 주세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돼서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신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시금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라면 먹고 잘 체하고 속이 좀 약하신 분들은 두부나 계란을 같이 넣어 드세요. 속이 한결 편해지거든요. 자, 세 번째, 야식으로 드시고 다음날 얼굴 붓는 분들은 이건 나트륨 때문이거든요. 자기 전에 드실 때는 국물을 반만 드시고 물 한 컵 드시고 주무세요.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드릴게요. 라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방부제 안 들어있고요. 파묘도 문제 없고요. MSG도 요즘 라면엔 안 넣습니다. 다만 라면만 먹으면 영양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계란과 콩나물, 두부 같은 거 곁들여 드시면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나트륨이 걱정되시면 국물만 반만 남기세요.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면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녁 라면 끓이실 때 계란 하나, 콩나물 한 줌 넣어보세요. 맛도 좋고 몸도 편해지실 겁니다. 배추, 이렇게 드시면 항암 성분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추는 몸에 좋은 채소라고만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배추에는 항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성분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가 자라나는 걸 막아주고 아주 고마운 성분인데요.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소티시오네이트라는 물질로 바뀌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전이까지 막아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성분이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정반대의 작용을 하거든요. 게다가 먹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농약 문제까지 겹칩니다. 어르신분들 배추 정말 자주 드시는데요. 김치로, 국으로, 쌈으로 거의 매끼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예요. 근데 많이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배추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시고 어떻게 먹느냐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몸이 무겁고 찌뿌둥하신 분들 배추를 잘 드시면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배추가 독이 되는 첫 번째는 바로 생으로 드실 때입니다.
입맛 없으실 때 쌈 배추에 밥 올려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생배추에는 잔류 농약 걱정이 있습니다. 살충제인 다이아지논과 살균제인 프로시미돈이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심하면 암을 유발하거나 뇌 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한 번 씻는 것보다 물을 받아놓고 두 번, 세 번 헹구시는 게 잔류 농약 제거 효과가 최대 2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분해되면서 고이트로젠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갑상선이 이미 약하신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추위를 잘 타시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과 정반대로 작용하거든요. 약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지금 드시는 약 성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추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추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함께 대표적인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영국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장의 표면은 4에서 5일마다 새로 재생되는데, 이 과정이 통제가 안 되면 염증이 쌓이고 심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배추를 씹으면 나오는 인돌3 카비놀이라는 물질이 장내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이 재생 과정을 안정적으로 지켜줍니다. 배추의 푸른 겉잎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면서 기관지와 폐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반면 안쪽 하얀 속대는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모여 있어서 대장 내 염증을 제거하고 대장암 예방까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죠. 겉잎부터 속대까지 버릴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배추 속에 있는 비타민 C는 열에 강해서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가도 잘 파괴되지 않습니다. 배추를 익혀서 꾸준히 드시면 가장 먼저 장이 편해집니다. 식이섬유가 장 활동을 도와주면서 아침마다 속이 가볍고 화장실도 수월해지시거든요. 거기에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작용하면서 뼈를 강화하고 골다공증 위험도 줄여줍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드셔도 뼈에 안 붙는데, 배추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으니 뼈를 위한 맞춤 채소인 셈이에요. 혈액순환도 촉진되면서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 분비가 억제됩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학술지 란셋에서 실린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이 조사 대상 42개국 중에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가공육 소비 증가에 음주와 운동 부족까지 겹치면서 대장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식단에 배추 같은 십자화 채소를 더해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여러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 배추는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겁니다. 농약 문제도 갑상선을 자극하는 고이트로젠 성분도 열을 가하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게 배추전인데요. 만들기 간단하면서 배추에 부족한 단백질까지 채워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레시피 바로 알려드릴게요. 알배추 하나를 준비하셔서 잎을 한 장씩 떼어주세요. 프라이팬보다 작은 사이즈로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건새우를 2줌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신 다음에 트레이에 부침가루 3스푼, 후추 1티스푼, 건새우가루 2스푼, 물 7스푼을 넣고 섞어주시면 됩니다. 건새우가 들어가면서 단백질이 채워지고 감칠맛이 살아납니다. 이 반죽물에 배추잎을 앞뒤로 묻혀서 기름을 두른 팬에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영양 만점 고단백 배추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배추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배추에 비타민과 항암 성분이 가득하지만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 덩어리인데 비타민이 부족하니까 서로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궁합이에요. 배춧국에 두부를 넣으시거나
볶음김치에 두부를 곁들이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입니다. 배추 속대에 풍부한 시니그린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서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가 배로 올라갑니다. 무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고 배추는 달고 서늘한 성질이라서 서로를 중화시켜 주고요. 무의 숙취 해소 효과와 배추의 간 보호 효과가 합쳐져서 간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김장날에는 수육 보쌈이 빠지지 않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돼지고기에는 소고기의 10배에 달하는 비타민 B1이 들어있어서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배추와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극대화되게 됩니다. 배추의 항산화 성분이 돼지고기 속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니까 맛도 건강도 잡는 최고의 조합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배추를 익혀 드시되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해조류에 풍부한 요오드가 고이트로젠이 방해하는 부분을 보충해 주거든요. 배추 된장국에 미역을 한 줌 넣어서 끓이시면 걱정 없이 배추의 좋은 성분만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은 배추를 아예 끊으실 필요가 없이 매일 비슷한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처럼 나트륨이 높은 요리 대신에 배춧국이나 배추전처럼 담백한 요리로 드시면 신장에 부담 없이 영양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눈이 쉽게 피로하시거나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괜히 다리가 무겁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드실 때 있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곤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싱싱하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이고 찌개에도 들어가고 볶음밥에도 들어가는 그 음식,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죠. 네, 바로 새우입니다. 에이, 새우가 뭐 특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새우를 귀한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새우를 기력을 보충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기록해놨거든요. 옛날 분들이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현대 영양학에서도 새우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오늘은 이 탱글탱글한 보물, 새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 되시는 분들, 눈 건강 챙기시는 분들께 새우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새우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우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있어요. 특히 맥주랑 새우를 같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한지, 어떤 분들이 조심하셔야 하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담긴 요리인데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가 걱정되시죠? 혈압도 그렇고 눈도 예전 같지 않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는 밤새 책을 봐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만 화면을 봐도 눈이 뻑뻑하고 피곤하시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푹 빠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안 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혈관 건강도 걱정이시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뭘 먹어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맛있는 거 안 먹자니 삶에 낙이 없고요.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고기는 기름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눈 피로가 계속되면 시력에도 영향을 주고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심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세포도 점점 노화가 진행되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음식들, 기름지고 짠 것들이 많잖아요. 배달 음식도 많이 드시고 간편하게 드시려다 보니 영양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피로도 쉽게 느끼게 됩니다. 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스마트폰도 보시고 TV도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블루라이트에 계속 노출되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활성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데요. 이게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새우입니다. 새우에는 타우린, 아스타잔틴, 셀레늄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우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심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새우에는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거죠. 고혈압 있으신 분들께 특히 좋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합니다. 새우를 삶으면 빨갛게 변하잖아요. 이 붉은색의 비밀이 바로 아스타잔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E보다 550배, 비타민 C보다 600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를 없애서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건강도 지켜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스타잔틴이 뇌와 눈의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항산화 물질이라는 거예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아스타잔틴 6mg을 4주간 섭취하면 눈의 피로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화면 많이 보시는 분들, 눈 피로 느끼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성분이죠. 세 번째,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셀레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갑상선 기능도 정상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성분이에요. 네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우 100g에는 약 106kcal 밖에 안 들어있어요. 같은 양의 돼지고기가 250kcal, 소고기가 270kcal인 것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단백질은 아주 풍부하고 지방은 1.3%밖에 안 됩니다. 체중 관리 필요하신 분들께 딱이에요. 다섯 번째,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새우에 들어있는 오메가3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셨다면 새우를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아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아요. 우리 조상들이 아욱국에 새우젓을 넣어 드신 거 아시죠? 이게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새우는 산성식품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반면에 아욱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두 음식이 만나면 영양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소화도 잘 돼요. 아욱국이나 아욱죽에 새우를 넣어 드시면 몸에 부담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고버섯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잘 돼요. 표고버섯에는 에르고스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비타민 B로 변환되면서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표고버섯 자체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좋은 조합이에요. 새우볶음이나 새우찜에 표고버섯을 함께 넣어보세요. 세 번째,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가 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율을 높여줘요. 알리신 자체도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새우의 타우린과 함께 심혈관 건강에 시너지를 냅니다. 마늘을 조리하실 때는 다진 후에 10분 정도 놓아두시면 알리신이 더 많이 생성돼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올리브오일과 함께 드시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 성분이에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올리브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새우를 올리브오일에 조리하면 아스타잔틴 흡수가 극대화되고 올리브오일의 건강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다섯 번째,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 할 수 있어요. 완두콩의 식이섬유와 식물성 단백질이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줍니다. 새우볶음밥에 완두콩을 넣거나 새우 샐러드에 완두콩을 곁들이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새우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갑각류 알레르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갑각류 알레르기는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할 점은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새우를 잘 드셨더라도 나이가 들어 처음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드러기, 가려움, 얼굴이나 목 붓기,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30분 내에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맥주 안주로 새우를 즐기시는데 통풍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특히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퓨린이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요산이 많아지면 관절에 쌓여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통풍이 생깁니다. 맥주의 알코올은 요산 배출을 방해하고 맥주 자체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새우의 퓨린과 맥주의 퓨린, 그리고 요산 배출 방해까지 3중으로 통풍 위험을 높이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 칭다오 지역에서 통풍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 지역은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콜레스테롤 걱정은 조리법에 달려 있어요. 새우에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안 좋다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새우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한 연구에서는 하루 300g의 새우를 섭취했을 때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이 12% 증가하고 중성지방이 13%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조리법이 중요합니다. 새우 자체는 괜찮아도 튀김옷을 입혀서 기름에 튀기면 상황이 달라져요.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단백질과 인의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우는 단백질과 인 함량이 높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꼭 제거하세요. 새우 머리에는 퓨린이 100g당 약 700mg이나 들어있어요. 해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통풍 환자분은 새우 머리와 내장을 반드시 제거하고 소량만 드시고 맥주와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 이제 새우를 가장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특별한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새우와 마늘, 새우와 올리브 오일의 조합이 얼마나 좋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요리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전통 요리, 감바스 알 아히요예요. 감바스는 스페인어로 새우를, 아히요는 마늘을 뜻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마늘과 새우를 넣어서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는 요리인데요. 이게 왜 건강에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죠?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고 미국에서 수년간 최고의 건강식단 1위를 차지한 식단이에요. 2018년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26,000명을 12년간 추적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최대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바스는 바로 이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요소들이 모두 담긴 요리예요. 새우의 아스타잔틴은 지용성이라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새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고 혈관 건강에도 시너지를 내요.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니까 마늘의 알리신과 올리브오일의 좋은 성분들이 최대한 보존됩니다.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조리법인 거죠. 집에서 만드시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새우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준비하시고 마늘 10쪽 정도를 편으로 써세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마늘을 썬 다음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바로 가열하면 알리신이 안 만들어지니까 이 과정을 꼭 지켜주세요. 작은 팬이나 뚝배기에 올리브오일 150ml 정도 붓고 약한 불에서 마늘을 넣어 향을 내세요. 마늘이 노릇해지면 새우를 넣고 색이 변할 때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과하게 익히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익으면 불을 끄세요. 소금과 후추로 간하시고 파슬리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 대신 레몬즙이나 허브로 간하시면 돼요. 마늘과 올리브 오일 풍미가 충분해서 소금이 적어도 맛있습니다. 통풍 있으신 분들은 새우 머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세요. 그런데 이런 조리법이 번거로우시거나 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품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 감바스 조리 방법이 좀 어렵고 재료 손질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설명란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재료 손질하시기 좀 까다로우시거나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 이 밀키트를 사용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는 정말 바다가 선물한 보약입니다. 타우린이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아스타잔틴이 눈 피로를 풀어주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셀레늄이 면역을 강화해주고 저칼로리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아요. 드실 때는 아욱, 표고버섯, 마늘, 올리브오일, 완두콩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는 감바스 알하이오는 새우의 영양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 요리예요. 다만 갑각류 알레르기는 성인도 갑자기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맥주와 새우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통풍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새우 자체의 콜레스테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거나 올리브오일에 저온으로 조리해서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새우 한 줌 사다가 마늘이랑 올리브오일에 볶아보세요. 간단한데 맛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감바스 밀키트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이런 음식에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감바스 한 접시 드시면서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러우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밥 먹고 나서 괜히 나른하고 기운이 없으신 적은 없으세요? 나이 탓이겠거니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음식이 있습니다. 시장 가시면 늘 보이고 냉장고에도 한두 개쯤 굴러다니는 그 음식, 빨갛고 동글동글한 게 참 예쁘기도 하죠. 네, 바로 토마토입니다. 에이, 토마토가 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3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매일 토마토 한 개, 그러니까 110g 정도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무려 36%나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 학회지에 실린 검증된 연구입니다. 고혈압 위험이 3분의 1 이상 줄어든다니 토마토 한 개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은 이 빨간 보물 토마토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혈압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께 토마토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2배, 3배로 좋아지는 음식도 있습니다. 양파랑 같이 드시면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하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토마토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신장, 그러니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오늘 꼭 짚어드릴게요. 좋은 것만 알려드리면 반쪽짜리 정보잖아요. 주의해야 할 것까지 다 알아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혈압, 혈당, 그리고 혈관 건강이죠. 예전엔 밥 먹고 나서 그렇게 나른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 유독 피곤하고 졸리신 분들 계시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묵직하고 가끔 어지러우신 분들도 계시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아침이 힘드시다고 하세요.
밤새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시면 갑자기 피가 확 돌면서 머리가 띵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천천히 일어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또 다른 고민이 있으시죠. 뭘 먹어도 혈당이 오를까봐 걱정이시잖아요. 과일도 달다고 못 드시고 밥도 조금만 드시고 먹는 즐거움이 줄어드니까 삶의 질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원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그러다 보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 혈관도 예전처럼 탄력이 좋지 않고 인슐린도 예전만큼 잘 분비되지 않죠.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으시죠? 된장찌개, 김치, 젓갈, 우리 밥상에는 짠 음식이 참 많아요. 이 나트륨이 몸에 쌓이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운동이 부족하신 것도 한몫합니다. 젊었을 때야 일하느라 바빠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앉아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는 거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우리 몸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떨어지는 거고요.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도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좋은 걸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토마토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마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 관리에 정말 탁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 기억하시죠? 하루에 토마토 110g, 큰 토마토 1개도 안 되는 양을 드신 분들이 고혈압 위험이 36%나 줄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100g당 약 23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칼륨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신 게 걱정이 되셨던 분들, 토마토가 그 짠 성분을 배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고혈압 예방식품으로 토마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라이코펜 때문이에요.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줍니다. 혈관 벽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도 막아주고요. 핀란드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혈중 라이코펜 수치가 높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거예요. 토마토 하나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과일 드실 때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예요? 혈당이 확 오르면 어쩌나는 거죠. 그런데 토마토는 혈당 지수가 15에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55 이하인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고 하는데 토마토는 그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혈당 부하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먹었을 때 혈당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토마토의 혈당 부하 지수는 1.1입니다. 사과가 6이고 수박이 5.6인 것에 비하면 정말 낮은 수치죠.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당뇨 환자분들께 큰 토마토 1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어요. 토마토와 양파를 주기적으로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능력이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이코펜이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깜빡깜빡 하는 게 늘어나시죠?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토마토를 어떻게 드시면 가장 좋을까요? 실제로 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라이코펜이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거든요. 토마토를 쌓아서 올리브유 두르고 살짝 볶아 드시면 됩니다. 계란 프라이 하실 때 토마토도 같이 볶아 드시면 아침 식사로 딱이에요. 두 번째,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좋습니다. 유럽 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드신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에서 10 정도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양파에 있는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토마토 양파 볶음, 토마토 양파 샐러드, 토마토 양파 스프 이렇게 드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샐러드로 드실 때는 양상추나 오이와 함께 드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양상추와 오이가 혈당 조절 효과를 높여주거든요.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드시면 포만감도 있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네 번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주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탈이 납니다. 하루에 큰 토마토 1개에서 2개, 방울토마토면 15개에서 20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 아침 식사에 따뜻하게 드시면 장도 편해집니다. 차가운 토마토보다는 따뜻하게 조리해서 드시면 속이 편합니다. 토마토 스프,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장이 편해지면 하루가 가볍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마토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칼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시면 이 기능이 떨어져서 칼륨이 몸에 쌓입니다.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근육마비나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어요. 만성 신부전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토마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5.5 이상이시면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꼭 드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토마토를 물에 2시간 이상 담가 두시면 칼륨이 약 90% 정도 빠져나갑니다. 30분마다 물을 갈아주시고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친물은 꼭 버리셔야 돼요. 그 물에 칼륨이 녹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설탕 뿌려서 드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토마토에 설탕 뿌려 드시던 분들 계셨죠? 그렇게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시판되는 토마토 주스도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제품이 많으니까 꼭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말린 토마토, 건 토마토는 주의하세요. 말리면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그래서 생토마토보다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공복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성이 좀 있는 음식이에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토마토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드시면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보니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한두 개로 그렇게까지 되진 않겠지만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기운이 없으시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토마토는 혈압 관리에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서 하루에 110g, 토마토는 한 개만 드셔도 고혈압 위험이 36%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핀란드 연구에서는 뇌졸중 위험이 55%나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혈당 지수가 15에서 30으로 매우 낮고 혈당 부하 지수도 1.1밖에 안 되거든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식품입니다. 드실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익혀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양파와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륨이 많아서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으니까요.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설탕 뿌리지 마시고 공복에는 피하시고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적당히 드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시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실 게 많으시죠?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장고에 있는 토마토 하나 오늘 저녁에 볶아서 드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즘 부쩍 기운이 없으시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머리가 띵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요, 어릴 적 명절이면 어머니가 꼭 상에 올려주시던 그 추억의 반찬입니다. 껍데기를 까면서 손가락 끝이 빨갛게 물들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바로 꼬막입니다. 에이, 꼬막이요? 그거야 맞긴 하지만 특별하게 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8대 진미 중에서 으뜸으로 꼽힌 음식이 바로 꼬막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랑에도 전라도의 특산품으로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명성이 대단했어요.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이라니 괜히 격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꼬막은 조개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피와 같은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는 조개라는 겁니다. 삶으면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귀한 꼬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느끼시는 변화가 뭐가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색이 창백해졌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고요.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한혈액학회 자료에 의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0%에서 15%가 빈혈을 겪고 계신데요. 특히 여성이신 어르신분들은 그 비율이 엄청 높은데요. 빈혈이라고 하면 단순히 피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게 오래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인지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소화기능 문제입니다. 밥맛이 없다, 입맛이 떨어진다,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영양분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으니까 더 못 먹게 되고요. 겨울철에는 특히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도 많으시죠. 몸이 냉해지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증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빈혈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서 철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음식으로 철분을 섭취하면 몸에 잘 흡수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식사량도 줄어들잖아요. 예전처럼 고기도 잘 안 드시게 되고 밥 양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 철분 섭취 자체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더부룩하고 식욕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몸이 차가워지는 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심장에서 손끝, 발끝까지 피가 잘 돌아야 따뜻한데 혈관이 좁아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말초까지 피가 잘 안 가는 거죠.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꼬막입니다. 자선 어보를 쓴 정약전 선생은 꼬막을 가리키며 살이 노랗고 맛이 달달하고 기록했어요. 이 단맛의 비밀은 글리코겐 성분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꼬막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빈혈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꼬막은 조개류 중에서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요. 삶으면 붉은 핏물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철분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요. 예로부터 어르신들 사이에서 천연 조혈 강장제로 불려왔어요. 철분제 드시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꼬막으로 자연스럽게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화기능 개선입니다. 한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식료본초라는 책에 보면 꼬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장을 잘 돌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하여 입맛을 돋운다라고요. 식물 본초에서는 꼬막은 비위를 건강하게 해서 사람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소화가 잘 되니까 환자분들 회복식으로도 좋고요. 평소 소화가 약해서 식욕이 없으신 어르신들께 특히 좋습니다. 세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보통 해산물 하면 성질이 차갑다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해산물을 피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꼬막은 예외입니다. 식료본초에는 신복의 냉기와 허리와 등의 냉풍을 주로 치료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의서에도 공통적으로 꼬막은 기운이 따뜻하고 속을 따뜻하게 하면서 위장의 기운을 보호한다라고 했습니다. 손발이 차고 몸이 냉하신 분들, 소화기가 약한 소음인 체질이신 분들에게 특히 맞는 음식이에요. 자, 네 번째, 심혈관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타우린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를 해소해주고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담석을 녹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또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건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 뼈 건강입니다. 꼬막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재밌는 민간요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꼬막 껍질을 불에 달궈서 식초에 담가두면 천연 칼슘 식초가 만들어져요. 식초와 껍질 비율을 10대 1로 해서 일주일 정도 담가주셨다가 맑은 물만 걸러내서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무슨 다이어트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꼬막은 단백질 함량이 14%예요. 전복이 12.9%인데 그보다 높습니다. 100g당 81칼로리밖에 안 되고 지방도 1g 정도로 아주 낮아요. 포만감은 높으면서 칼로리 섭취는 적으니까 체중 관리에 딱이죠. 이 외에도 비타민 B12는 적혈구 생성과 신경계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고요.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활성산소를 줄여줍니다. 아연은 면역력을 강화해주고요.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자, 이렇게 좋은 꼬막 어떻게 드셔야 제대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까요? 먼저 궁합이 좋은 음식들부터 차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꼬막하고 마늘은 최고의 파트너예요. 마늘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꼬막의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기력 회복과 피로 해소에 아주 탁월해요. 게다가 마늘이 꼬막의 비릿한 향도 잡아주니까 일석이조죠. 자,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채소예요. 꼬막이 따뜻한 성질이긴 하지만 부추와 함께 드시면 더욱 균형 잡힌 섭취가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와 칼슘도 풍부해서 영양 흡수를 돕고 면역력 향상과 혈액순환 개선에도 좋아요. 삶은 꼬막에 부추를 함께 묻혀서 반찬으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초고추장이에요. 초고추장의 신맛이 꼬막의 담백한 맛을 더 돋보이게 해주고요.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간단하게 삶은 꼬막에 초고추장을 찍어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꼬막 삶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세척을 해야 돼요. 굵은 소금을 뿌리고 껍질끼리 부딪혀 바지락 문질러 씻으세요. 4, 5번 반복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요. 그 다음에는 해감입니다. 물 1리터당 소금 2큰술 비율로 바닷물 농도의 소금물을 만드세요. 여기에 스테인리스 숟가락을 함께 넣으시면 화학적용으로 해감 효과가 좋아져요. 검은 봉지로 빛을 차단하고 1-2시간 정도 해감하시면 됩니다. 삶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핵심 비법이 있어요. 물을 넉넉히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찬물 1컵을 부어서 온도를 낮추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 상태에서 꼬막을 넣고 한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살이 한쪽에 붙어서 까기가 쉬워져요. 꼬막잎이 5에서 10% 정도 벌어지면 바로 불을 끄세요. 삶는 시간은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절대 오래 삶으시면 안 돼요. 살이 질겨지고 영양분도 빠져나갑니다. 껍질 까실 때는요, 꼬막 뒷부분 궁둥이라고 하죠. 거기에 숟가락을 대고 지렛대 원리로 비트면 쉽게 열립니다. 적정 섭취량은 한 번에 10개 정도가 좋고요.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적당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꼬막이지만 몇 가지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이 꼬막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꼬막 드시고 바로 우유 드시거나 치즈 드시면 꼬막의 철분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는 거예요. 꼬막 드시고 1-2시간 후에 유제품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삼겹살 같은 고지방 육류예요. 고지방 육류와 꼬막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으시면
닭가슴살이나 두부 같은 저지방 단백질과 함께 드세요. 자, 세 번째는 커피나 녹차, 홍차입니다. 식후에 바로 커피나 차를 드시면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과식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본초 강목에 보면요, 구워 먹으면 사람에게 도움이 되나 과하면 기를 옹색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를 막히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만이시거나 열이 많으신 체질이시면 특히 적당히 즐기셔야 돼요. 조개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꼬막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진, 구토, 설사, 복통,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섭취를 중단하시고요. 심한 경우는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노로바이러스입니다. 식중독하면 여름을 떠올리시죠? 그런데 노로바이러스는 오히려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해요. 꼬막, 굴, 조개 같은 어패류가 주요 원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6,762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노로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한다는 겁니다. 냉동고에 넣어둬도 죽지 않아요. 게다가 단 10개의 입자로도 감염될 정도로 전염력이 강합니다. 감염되면 갑작스러운 설사, 구토,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요. 대부분 2에서 3일 내에 회복되지만 어르신의 경우 탈수 위험이 있어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은 간단해요.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중심 온도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시면 됩니다. 조리 전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고요. 알코올 소독제는 노로바이러스에 효과가 없으니까 반드시 비누로 씻으셔야 합니다. 자, 오늘 꼬막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꼬막은 조선시대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8대 진미 중 하나였습니다. 조개류 중 유일하게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서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요. 대부분의 해산물과 달리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 뼈 건강, 소화기능 개선까지 정말 보약이 따로 없죠. 마늘, 부추, 초고추장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되고요. 유제품이나 커피는 1~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꼬막 삶을 때는 끓는 물에 찬물 1컵 정도 넣고 온도 낮춘 다음에 넣으시고요. 3에서 4분만 삶으시면 탱글탱글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반드시 85도 이상에서 충분히 익혀 드셔야 합니다. 제철은 11월부터 3월까지, 특히 12월에서 2월이 가장 맛있을 때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 석 달에 입맛이 소태 같아도 꼬막 맛은 변함없다. 그만큼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라는 뜻이에요. 겨울 바다가 선물한 천연 보약 꼬막, 이번 겨울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하게 삶아서 맛있게 드셔보면 어떨까요?